트럼프도 경로한 다람쥐 강제 안락사 사건. 미국 뉴욕주의 롱고라는 한 남성은 로드킬러 엄마를 잃은 다람쥐 땅콩이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고, 그렇게 땅콩이를 데려오면서 이들의 동거는 시작되었어. 롱고는 다람쥐 땅콩이를 8개월간 극진히 간호하고 보살피며 땅콩이를 다시 야생에 보낼 준비를 시켰어. 그리고 드디어 땅콩이를 8개월 만에 야생으로 돌려보냈지만, 하루하고 한나절 만에 꼬리 반쪽을 잃고 뼈가 튀어나온 채 현관 앞에 쓰러져 있던 땅콩이를 발견하게 되고, 롱고는 땅콩이가 더는 야생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 이후로 땅콩이를 쭉 키우기 시작하고, 롱고는 땅콩이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SNS에 올리며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모으기도 하고, 그러나 땅콩이가 유명해지면서 이 소식은 당국에까지 전해졌고, 당국은 광견병을 옮길 수 있는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키우는 것을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뉴욕주에서는 야생동물을 구조한 뒤 합법적으로 키우려면 야생동물 재활사 자격을 얻고 야생동물을 교육용 동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기계공학자였던 롱고는 포기하지 않고 땅콩이를 위해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기로 결심하고 지난해 거처를 옮겨 시설을 운영해요. 롱고는 면허 없이 야생동물을 키우면 주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땅콩이를 교육용 동물로 등록하기 위한 서류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알려진. 그러나 롱고가 서류 작업을 채 끝내기도 전에 뉴욕 당국에서 자신의 집을 급습하여 땅콩이를 무자비하게 데려갔다고 함. 결국 7살인 땅콩이는 익명의 불만이 접수된 후 당국에서 안락사되었다고 함. 롱고는 경찰이 마치 내가 마약상인 것처럼 내 집을 급습했고, 나는 5시간 동안 집 밖에 나가 있어야 했으며 화장실까지 경찰 호의를 받아야 했다고 밝힘. 경찰들은 또한 아내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한 후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했다고도 밝힘. 집에 카메라가 있는지 물은 후에는 땅콩이와 그에 관한 자료를 찾기 위해 집의 모든 캐비닛과 구석구석을 뒤지기도 했다고. 그들은 부서에 대한 수색영장을 받았고, 판사는 땅콩이에 대한 수색영장에 서명했다고 말했으며 그 후 땅콩이를 잡아다 죽였다고 밝힘.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뉴욕주 환경보호국에서는 광견병 바이러스 전파 우려를 이유로 다람쥐 땅콩이와 같이 키우던 너구리 프레드를 압류한 것이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한 사람이 다람쥐에게 물리기까지 했다고 밝혔으며, 광견병 검사를 위해 두 동물을 안락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힘. 또 이 동물들과 접촉했을 경우 진료를 받을 것까지 경고했다고 함. 한편 유세 중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도 그의 메신저 X로 도를 넘은 공권력의 횡포가 불쌍한 생명 하나를 빼앗아갔다고 경로한 것으로 알려진. 동북아에서 한국만 있는 휴일. 공휴일 많기로 소문난 우리나라. 예전에는 그렇게 많진 않았었는데 근래 들어 공휴일이 많아진 느낌. 근데 이런 공휴일 맛집 우리나라에 한국만 보유한 공휴일이 있다고 함. 그것은 바로 의외로 크리스마스. 동북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만 크리스마스가 휴일이고, 중국과 북한, 베트남은 국가무신론을 믿는 사회주의 국가라서 크리스마스를 금지하고, 몽골은 불교가 국교인 국가라서 기념을 하지 않고, 기독교인 인구가 1%도 되지 않는 일본도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닌, 대만은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해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에서 제외됨.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동북아시아에서 크리스마스 휴일을 보유한 나라가 됨. 우리나라가 크리스마스 휴일을 보유하게 된 이유가 미군정 때 미군으로부터 발생했다는 썰이 있고, 이승만이 기독교 신자라서 휴일로 만들었다는 썰도 있음. 아시아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아 50개국 중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만 휴일임. 휴, 썰이야. 어떻든 크리스마스에 쉬게 해주셔서 감사감닝닝. 서양의 20, 30대들은 한 번쯤 해보는 경험. 우리나라의 20, 30대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서양의 20, 30대들. 서양의 20, 30대들은 갭이어라고 하는 휴식 기간을 한 번쯤은 가진다. 갭이어는 휴학 또는 휴직 기간 중 봉사활동, 배낭여행 등을 하면서 이를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뜻하는데, 대부분의 유럽, 호주 등 서양의 20, 30대들은 이 문화가 보편적이다. 그래서 대부분 20, 30대 서양인들은 휴학, 휴직하는 동안 동남아 배낭여행 준비를 많이 하고, 짧게는 최소 3개월 정도 동남아 배낭여행을 합니다. 길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배낭여행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동남아 배낭여행 시작하면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처음 도착하는 장소는 태국 갑니다. 루트는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순이 국룰입니다. 가끔 루트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 짧게 여행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의 마지막 종점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의 종점인 발리는 서양인 관광객들이 많은 거구나. 장례식장 조문객 유형 1.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 고인과 제일 가까웠던 사람들로 고인을 위해 진심으로 애도하는 사람들. 2. 무미건조형.
거의 대다수인 경우인데 그냥 의무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가서 눈도장만 찍고 나오는 부류. 3. 뽐내기형. 주로 아는 사람 지인이 돌아가셨을 때 많이 보이는 부류. 멋있게 차려입고 화장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멋내려고 가는 부류. 4. 도박형. 분위기 전환 겸 화투를 치는 사람이 있고 작정하고 돈 따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요즘은 거의 안 보이는 부류. 5. 유산 싸움형. 유산 때문에 자식들끼리 멱살을 잡으며 돈 싸움을 하는 부류. 6. 술 마시기형. 거의 동창회 수준이라 반가워서 술 마시며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해서 회포를 푸는 부류. 7. 미리 말해줘야 하는 형. 저승사자인 부류. 횟집 단골 메뉴 광어에 대한 진실. 광어가 양식되기 전엔 돌돔보다 위급 횟감이었음. 양식전 광어는 돔에 비교가 안 되게 맛있다는 게 대중들 생각이었음. 사실 돔 자체가 맛있는 횟감은 아님. 하지만 본격 광어 양식이 시작되고 공급이 급증하니 시장 논리에 따라 최하급 횟감 대접하든 반대로 민어는 귀한 횟감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수요가 급증하고 탑티어급 횟감이 되었음. 그래서 언제부턴가 맛을 정하는 기준이 양식이 안 되고 잘 안 잡히는 고기가 맛있는 횟감이란 생각이 정착해버림. 현재 광어는 돔에 비빌 수도 없는 잡어 취급받는 중. 광어는 양식이 되기 전과 후의 맛이 똑같다. 다만 인간이 어리석을 뿐. 학벌이 높을수록 광대가 되는 한국 유튜버 재민이들의 광대 도티. 연세대학교 법대 철학 여성인권 전문가 간마르의 삶. 동아대 중퇴 경제광대 슈카월드 서울대 경제학과 차가운 경제 전문가 윤킹카스 고졸 게임광대 지식백과 중앙대 일어일문학과 역사시사 전문가 가심뷰 학폭으로 자퇴 후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학광대 궤도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현재 박사과정 재학 중 정치시사 전문 유튜버 낙곰수 가숑민 강남대학교 신학과 먹방광대 힙합 베이징대학교 사회학과 세계 17위 여성인권 사회전문가 갈리나 2년제 전문대 졸업 미국 뉴욕시 무단횡단 합법화 시행 뉴욕에선 복잡한 도시 구조로 보행자와 운전자 간 충돌이 끊이지 않았음. 그래서 뉴욕시에선 예전부터 무단횡단이 관행처럼 여겨졌음. 하지만 무단횡단 적발 시에는 보행자에게 약 3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단속 대상의 90%가 유색인종이었다고 함. 이에 뉴욕시에서는 단속을 유색인종에게만 한다는 이유로 인종차별 지적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무단횡단 보행자를 적발하지 않기로 함. 일각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나 민사소송 등의 남발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버지니아주 등도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제주도의 제사상 음식 막걸리빵? 노노. 이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카스테라? 노노. 이것 역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옥돔? 노노. 과거에 감주 대신 사용했던 코코아? 노노. 이건 좀 덜 알려졌을지 몰라도 옛날엔 코코아를 사용하는 집들이 꽤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탄산음료를 사용함. 콜라나 환타 오렌지로다가 그럼 뭐가 저거보다 신기한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제주도 여행 왔던 사람들은 알만한 비자림 할 때 그 비자나무의 씨앗을 제사 때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 비자 씨앗이 제사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비자 씨앗은 독성은 강하긴 한데 생각보다 쓸모가 많은 은행열매 포지션에 있는 좀 이상한 녀석이. 한국인 화나게 만드는 8가지 방법. 8위 면 먹을 때 소리 못 내게 하기. 7위 엘리베이터에서 닫힌 버튼 못 누르게 하기. 6위 인터넷 와이파이 속도 느려지게 하기. 5위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할 때 먼저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게 하기. 4위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못 가져가게 하기. 3위 밥 먹은 다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주기. 2위 고기 먹을 때 소주 안 주기. 1위 라면 먹을 때 김치 안 주기. 억울한 사형수들의 마지막 만찬. 카메론 윌링햄 방화살인죄. 자신의 세 딸에게 방화를 저질러 살해한 죄로 사형 판결을 받고 2004년에 집행. 루벤 켄투 강도살인죄. 수차례 총격을 가해 한 사람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도망. 죄질이 나빠 사형 판결을 받았고 1993년 집행. 클라우드 하워드 존즈 강도살인. 주점에 침입해 술과 현금을 강탈 후 유흥비로 탕진한 뒤 체포. 2000년 사형 집행. 레오 존즈 경찰살인 경찰관을 살해한 죄로 1998년 사형 집행. 데이빗 스펜스 살인죄. 세 사람을 고문한 뒤 살해 연쇄살인 혐의로 1997년 사형 집행. 하지만 이들 모두 사형을 당한 뒤 무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외로 ADHD들이 활약하는 직업군. ADHD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남들보다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ADHD 환자들이 있음. 이 사람들을 고기능 ADHD를 가진 사람이라고 함. 외국에서 ADHD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런 고기능 ADHD들이 어디 가서 일하고 있나를 조사한 결과 2가지 직업군이 나왔다고 함. 첫 번째는 응급실 의사. 모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고기능 ADHD들은 이 환자에게만 집중하지만 그 동시에 모든 걸 다 보고 있다고 함. 두 번째는 전투기 조종사. 역시나 매우 산만한 상황에서 그 집중력이 고도로 빛을 발한다고 함. 이런 것들이 진화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이었는데 현대로 오면서 부분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함. 회사에서 빡칠 때 꿀팁. 1. 퇴근할 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기.
2.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중지로 안경 올리기. 3. 답변할 때 앵으로 오타내기. 4. 싫어하는 사람한테 알게 씨반이다 오타내기. 5. 싫어하는 사람 지각한 날 큰 소리로 인사하기. 6. 마우스 휠 중지로 굴리기. 7. 싫어하는 사람한테 맛없는 간식 맛있는 척 주기. 8. 이름 불렀는데 못 들은 척 한 번 더 말하게 하기. 9. 엘리베이터 같이 탔을 때 버튼 중지로 누르기. 경찰에 집 주소 대고 돌아온 실종 앵무새. 올해 2살인 앵무새 피코는 주인이 실수로 세장 문을 열어놓는 바람에 지난달 집에서 가출함. 그 뒤 인근의 한 호텔방에서 발견됐고 당시 투숙객 한 명이 주인을 찾아달라며 피코를 경찰에 넘겼음. 하지만 경찰은 피코의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었음. 하지만 이틀 후 침묵하던 피코는 갑자기 입을 열어 의문의 주소를 줄줄 외움. 피코가 말한 주소는 도로명까지 매우 상세하고 정확했음.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코가 말한 주소를 찾아간 결과 이 주소에 사는 주인이 실제 주인임을 알게 됨. 주인은 피코를 잃어버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평소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고 함. 돈 빌려주고 하면 안 되는 행동.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해서 부부가 짜고 전화 안 받냐며 연락하는 행동. 배우자는 제3자임. 벌금 50만원.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채무 연락 금지.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독촉 방문의 경우에는 주 2회까지, 전화나 서면 등의 경우는 주 3회, 월 10회까지를 독촉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있음. 장례식장, 결혼식장 돈 받아내기 좋음. 하지만 이 역시 불법. 독촉 금지 장소임. 형사처벌까지는 안 되지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채무자 아파트 1층에서 영화배우 빙의해서 돈 갚으라, 가족 나와라 망신 주기는 불법. 벌금 100만원 그리고 명예훼손 처벌 대상. SNS 적격글. 벌금 500만원. 2조 8천억 복권 당첨자의 결말. 2022년 20.4억 달러 파워볼에 당첨됐던 당첨자의 근황이 전해짐. 하나로 약 2조 8,5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임. 캘리포니아 복권국에 따르면 2022년 11월 7일 정비공으로 일하던 에드윈 카스트로라는 남성이 그 주인공이라고 함. 그는 2024년 기준 31세의 나이인 것으로 밝혀짐. 그는 하나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돈을 연금 수령과 일시불 수령 중 9억 9,760만 달러에 해당하는 일시불 옵션을 선택함. 그는 당첨 후 3개월이 지난 2023년 2월에 당첨금을 일시불로 수령함. 실수령액은 일시불 옵션 9억 9,760만 달러의 과세 후 금액인 6억 2,850만 달러. 하나로 약 8,800억에 달하는 돈임. 그는 수령 직후인 2023년 3월 1일에 캘리포니아 할리우드 힐스에 2,550만 달러, 약 357억 원짜리 대저택을 매입함. 이 저택은 약 709평 부지에 5개의 침실, 7개의 욕실과 게임룸, 와인 저장고, 개인 영화관, 개인 바, 피트니스룸, 야외 인피니티 풀 등이 있다고 함. 그는 또한 2023년 3월 9일에 생가브리엘 산맥 인근 알타데나에 400만 달러, 약 56억 원의 일본식 주택을 매입해서 부모님께 선물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그는 당첨금 수령 이후 경호업체를 통해 경호원을 고용했고 은행 직원인 형제 제시에게 재산관리를 위탁했다고. 또한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포르쉐 911 GT RS와 포르쉐 911 터보 쿠페 및 1970식 그린 포르쉐 쿠페 등 슈퍼카 다수를 매입했다고 함. 2024년 7월 그는 20대 인스타그램 모델인 페이튼 빈센트와 데이트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음. 그는 2023년 당첨금 수령 이후부터 현재까지 3명의 인플루언서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그는 래퍼 플레이버 플라브, DJ 세드릭 제르바이스, 디플로 등 다수 인플루언서와 파티를 즐기기도 했다고 알려짐. 캬, 운이 좋긴 좋구나. 군복무 기간 드디어 손해배상의 계산에 산정.
미래의 병역 의무를 진다는 이유로 미성년 남성이 여성보다 손해배상금을 더 적게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최근 법원 판단이 나왔음. 피해자가 사고로 잃은 장래소득을 계산할 때 본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하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은 첫 판결임.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판례가 변경되면 배상금 산정 시 군 미필 남성이 겪어왔던 불이익도 해소될 것으로 보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피해자 A군의 부모가 사고 책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음. A군은 5살이던 2021년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배수구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해 숨졌음. A군의 부모는 수영장을 운영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B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함. 다만 손해배상금 산정 방식에서 1, 2심 법원의 판단이 달랐음. 1심 재판부는 A군의 일실 수입을 계산하며 본복무 예정 기간을 제외한 18개월을 빼고 계산함. 이 문제가 2000년 이후 24년간 바뀌지 않으면서 남성들은 여성과 국면제자에 비해 더 적은 배상금을 받는 상황이 지속돼.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18개월을 포함해서 일실 수입 산정에 포함함. 병역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병역 의무가 없는 사람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음. 2심 재판부는 현재 판례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더러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봄. 또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과 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실질적으로 변화했다며 바뀐 시대상을 언급함. 의외로 사형 집행이 어려웠던 조선,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임. 여기서 실질적이라는 뜻은 최근 10년간 사형을 집행한 적은 없지만 법령상으로는 사형이 남아있는 국가라는 뜻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음. 사형 선고를 받는 경우야 존재하지만 모두 무기징역으로 대체하고 있음. 따라서 국제 엠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됨. 그럼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음. 그럼 그냥 폐지하는 게 낫지 않나요? 명목상으로라도 존재하는 것과 아예 법적으로 사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음. 그 탓에 여전히 사형제 폐지와 존치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반면 조선시대에는 사형 제도가 제법 빈번히 시행되었음. 또한 이 시대에는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렇듯이 사형이 공개된 장소에서 집행됨. 전근대 시대에 사형만한 구경거리가 없긴 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임. 공개적인 행사에 빈도가 잦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뜻은 또 아님. 조선의 사형 집행도 상당히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 특히 그 일정에 대해 굉장히 엄격했는데 조선시대에는 금형일이 법적으로 존재했었음. 이는 당나라의 법인 당률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려, 조선을 거쳐 확립된 제도임. 현대 한국은 법적으로 금형일이 있지는 않고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경일 등을 피하는 정도임. 하지만 조선의 금형일은 종류도 많고 어게시 처벌 또한 엄격한 편이었음. 그 예로 어떤 것이 있냐면 좋은 예시가 일명 이복선 사건임. 사실상 조선의 모든 금형일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일화임. 이복선이란 사람은 성종 시절 예조참의, 그러니까 교육부 국장 정도 되는 관직을 지냈고 연산군 시기에는 강원도의 관찰사였음. 그런데 강원도 관찰사 시절 행적이 아주 볼만한데 횡령에 부녀자 폭행, 장부 조작에다가 왕에게는 거짓 보고서까지 올림. 참고로 이때는 연산군 8년 때쯤으로 각자사화 전이긴 하지만 무호사화로 이미 한 번 조정의 피바람이 몰아친 뒤였음. 결국 이복선에게 사형이 내려지게 되는데 문제는 집행이었음. 이날 제 이복선의 사형을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잖냐 자식아. 주말에도 출근하라고. 조선의 주말이 어디 있어요? 7일째는 서양에서 확립된 거라고요. 아무튼 매월 1일 8일
15일, 23일은 관공서 휴일이야. 기각. 그럼 10월 11일이 빕니다. 딱 좋네요. 이날은 중전마마 탄신일이잖아. 이 자식이 큰일 날 놈이네. 그럼 10월에는 가능한 날이 없습니다요. 에이씨 몰라. 때 되면 알아서 되겠지. 무슨 때요? 야 집어치워. 위에서 알아서 결정해주겠지. 11월 중순인데 이 자식이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냐? 의금부에서 사형을 못 잡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빨리 집행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한테 일 똑바로 하라 그래. 의금부가 애들 장난이야. 11월 21일 아니 명진이고 23일은 공휴일. 이 날은 입동. 도무지 우려하는 각이 안 잡힙니다요. 내년으로 미루면 빨리 죽여주시오. 거 조용히 하라. 머리가 깨질 것 같으니. 정월은 사형 집행 금지고 그 다음 달은 봄입니다. 이런 12월 27일이 빈다. 이날 끝장을 내자. 알겠습니다. 드디어 12월 27일 아침 죄인 이복서는 관찰사로서 백성들을 핍박하고. 저기 큰일입니다. 좌의정 대감께서 급사하셨습니다. 뭐야? 좌의정 대감이 서거하시면서 4월간 정조실입니다. 정조실? 그게 뭐였지? 안직하셨던 양반이 그것도 몰라요. 정의품 이상 고위 관료나 왕비가 죽으면 이틀에서 최대 닷새까지 임시공휴일이란 말이에요. 잠깐 여기서 사흘을 쉬면. 설 연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절이고 그 다음은 봄입니다. 이런 또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 전하께서 사형 집행을 미루는 건에 대해 심할서를 써오라고 하십니다. 고놈 명줄 한 번 기네. 다시 집어넣어.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다시 가을이 됨. 저 금부도사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이제 너네 얼굴에 정들었다. 얼른 끝내자. 달력 준비되었습니다. 다른 10월, 11월 명진제일 공휴일 24절기 확인. 추분, 한로 제외 공휴일 확인. 중전생신은 10월 11일, 주상생신은 11월 7일 확인. 세자 저하 생신도 확인해. 전부 확인했습니다. 영의정 어른 건강 상태는 안 서는 것 빼고는 건강하십니다. 11월 19일 완벽합니다. 11월 19일 당일 죄인 이복서는 관찰사로서 죄인들을 핍박하고 부녀자를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사형임 땅땅땅. 그렇게 이복서는 금영일 하나 때문에 1년이 넘게 사형 집행을 미룬 후에야 형이 집행되었다. 전쟁이 나면 도망칠 수 있을까? 전쟁이 나면 우리는 예비군이나 민방위로 징집 대상자가 됨. 나라에서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오라고 하면 가야 하듯이 전쟁이 터지면 어찌되었든 가야 하는데 종종 보면 당당하게 나는 도망칠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임. 그런데 만약 소집 대상 혹은 징집 대상인 연령의 남성이라면 전쟁 발발 시 그들 말대로 도망갈 수 있을까? 이 짤은 전시의 징집을 요구받는 전시근 로소집 통지서임. 1. 만약 소집을 거부하고 도망가면 처벌은? 대한민국 예비군이나 현역 등은 전쟁 발발 시 소집 통지서에 적힌 곳으로 즉시 가야 함. 그런데 전쟁 상황이고 겁이 나고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내는 안 갈란다 하고 안 갈 경우 헌병대에서 찾아옴. 이런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함. 실제 6.25 때에는 지금과 법이 다르긴 하지만 전투를 거부하고 징집을 거부한 사람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교도소에 가두어두었다고 함. 개정법안에 따르면 전시 현역이병이나 병력 동원을 기피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은 현재 4년 6개월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고 함. 이는 전시 인력, 물자 동원 기피자에 대한 처벌 기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과 동일한 수준의 형량임. 또한 징집된 후 적전 도주 시 처벌은 즉결 처분으로 사형이 가능하며 사변 상황 시 7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임. 별덜 해외에서도 탈영병은 강하게 처벌하며 구소련은 탈영병을 모아 징벌부대를 조직하여 지뢰지대 개척이나 총알바지로 썼으며 독일군 역시 탈영병은 추포 시 해당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거나 역시 마찬가지로 징벌부대에 넣어 강제노역 및 지뢰지대 위를 걷게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바 있음.
현재에도 전시 탈영병은 대부분 국가에서 사형에 처하는 등 매우 강하게 처벌 중임. 2. 전쟁 시 징집 대상은 전쟁 시 어떤 사람들이 징집이 될까? 우선 현역들은 당연히 자대로 복귀해야 하고 예비군과 민방위도 징집 대상이 됨. 예비군의 경우 소집 명령이 하달되고 소집이 되면 전쟁이 안정화되어 별도로 소집 해제가 되지 않는 한 계속 소집 상태로 있는다고 함. 공익도 병역법 55조에 의거하여 현역병으로 징집되며 남자 고등학생 역시 필요시 병역법 11조에 의거하여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함. 3. 유학생은 어떻게 될까? 해외에 사는 징집 대상 유학생들에게는 자동적으로 귀국 명령이 내려지게 됨. 그리고 징집 대상자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차출함. 전시에는 공항이 폐쇄되며 특별히 허가한 항공기만 이착륙이 가능함. 또한 징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유학생의 경우 전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이 돼. 4. 항구 및 공항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면 안 되나? 전쟁 발발 시 8세에서 45세의 한국 남성은 자동으로 출국 금지가 돼. 짐을 싸고 여권을 준비해서 공항에 가도 출국 수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외로 나갈 수 없음. 5. 면제 및 5급 이하 남성은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군대에 안 끌고 감. 6. 여자는 기본적으로 징집 대상에서 빠져있고 여군 장교, 부사관 등 현역만 징집 대상이 됨. 여자는 전쟁 나도 아무 걱정 안 해도 됨. 7. 민항기를 이용한 탈출은커녕 민항기 역시 군에 차출될 수 있다고 함. 8. 항구를 이용한 탈출은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 역시 전쟁 발발 시 군에 의해 통제되며 출국 금지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외에 가는 게 불가능해짐. 전쟁 발발 시 배 타고 해외에 나가는 방법은 밀항밖에 없음. 또한 항구 역시 전쟁 발발과 동시에 군의 통제를 받게 되며 외국인 대피, 군사 물자 하역 등 군사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사용하게 돼. 항구에 들어가면 아마 항구를 통제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군인들밖에 못 보고 돌아오게 될 확률이 높음. 9. 육로를 이용한 탈출은 삼면이 바다의 위로는 북한이라 차 타고 해외로 탈출할 방법이 없을 뿐더러 전시에는 주요 길목마다 헌병대가 배치되어 오가는 차량을 통제 및 감시하게 돼. 따라서 차량을 이용한 해외로의 탈출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국내에서의 이동조차도 힘듦. 만약 차량으로 헌병 무시하고 돌파했다가는 북한군이 아니라 헌병들 총에 벌집이 되어 죽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전시에는 탈영병 체포조 같은 부대가 상시 운용되며 탈영병 및 징집 거부자를 색출하여 체포하게 되어 있음. 결론: 검은머리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있는 유학생이 아니면 전쟁 시 도망치기 어려움.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면 어선을 타고 밀항하거나 브로커를 이용해 일본으로 반잠 수정을 이용하여 밀항하는 방법임. 이것도 전시에 대량으로 밀항자가 몰려와 눈에 불을 켜고 감시 중일 해자대 및 해상보안청의 감시망을 뚫고 밀항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근데 그 전에 핵 맞고 먼저 죽지 않을까? 현실 전쟁통에서 살아남는 방법. 보스니아 내전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유럽 발칸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수많은 인종청소,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잔인한 전쟁이었음. 이 전쟁의 생존자인 셀코라는 레딧 유저가 자신의 생존기와 꿀팁, 질답 등을 적은 게 있는데 그걸 아주 간단하게 요약만 해봄. 보스니아 지방의 민간인의 총기 소지율도 높고 다민족 다종교가 정말 많이 섞여 있고 무엇보다 내전이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반도 사정과 많이 다를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우리 사정에 맞춰서 걸러듣길 바람. 참고로 셀코의 현실 전쟁 생존기는 디스워 오브 마인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함. 먼저 셀코가 처한 상황. 1. 인구 5억만 정도 되는 도시에 살고 있음. 2. 도시는 1년간 포위당했는데 전기, 가스, 수도, 식량 모든 게 끊긴 무정부 상태였음. 3.
우릴 지켜주는 조직적인 군대나 경찰은 없었고 각자 총을 들고 집과 가족을 지키는 작은 그룹들로 흩어져 있었음. 그럼 지금부터 전쟁이 났을 때 꿀팁을 알아보겠음. 1. 시골로 빤스런해라.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도심 지방은 생지옥이 된다고 함. 시골엔 밭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땔감으로 쓸 나무도 많음. 게다가 적군 입장에서 도시에 비해 시골은 공격 우선순위가 떨어짐. 무엇보다 다른 생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 시골 생활이 도시 생활보다 523% 나았다고 함. 하지만 셀코는 가족, 직장 문제 등으로 시골로 빤스런하지 못했고 도심에서 생존하게 되는데, 도심에서 생존하려면 일단 땔감이 좋은 나 많이 필요함. 전쟁이 나면 가스가 끊겨서 요리하려면 땔감이 필요함. 무엇보다 겨울이 시작되면 공사자가 속출하는데 이러면 땔감의 필요성이 수직 상승하게 돼. 시간이 좀 지나니 도시 내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들의 씨가 말랐다고 함. 사람들이 보이는 족족 다 뽑아가기 때문 나무가 사라지면 그 다음은 가구, 문짝, 창문틀, 나무 장판 차례임. 이것들도 모조리 뜯겨져서 어마무시한 속도로 소모되어감. 빈 집에 들어가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뜯어오는 건 당연하고 어떤 사람들은 땔감을 위해 몇 마일이나 떨어진 곳까지가 나무를 해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땔감이 부족했음. 보스니아의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임. 한국의 겨울 날씨에 비하면 잡밥 수준인데도 이 정도니 한국 도심의 땔감 사정은 더 최악일 거임. 2. 술은 많을수록 좋다. 술은 마시는데 쓰거나 의료소독용, 거래용으로 씀. 전쟁 나면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지만 알코올은 아주 좋은 대체 화폐가 됨.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전쟁이 나든 말든 여전히 술을 필요로 함. 굳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더라도 상황이 많이 힘들다 보니 오히려 술 자체의 소비량이 10배 이상 뛰는 느낌. 단점이 있다면 담배에 비해 부피가 커서 자리를 많이 차지함. 3. 담배 역시 많이 쟁여둬라. 담배 역시 아주 훌륭한 대체 화폐임. 부피도 작고 가벼워서 좋음. 양 무조건 쟁여둬야 됨. 전쟁 당시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생존 중이던 치과 의사한테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 가격은 고작 담배 몇 개 피었음. 4. 병원은 쓸모가 없어진다. 병원은 박살나거나 중환자들만 엄청 밀려들게 됨. 설령 병원이 남아있더라도 의약품이 적거나 이미 동난 경우가 대부분임.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 인력의 대부분은 그냥 집에 가게 됨. 5. 모든 게 석기시대로 돌아간다. 간단한 상처도 심각한 감염으로 돌아와 죽을 수 있음. 항생제는 구하기 어려워서 아이들도 많이 죽어나감. 평상시라면 별거 아닐 설사, 식중독 같은 질병들도 순식간에 사람들을 죽임. 전기도 끊겼으니 불빛도 없음. 등불에 의존하든가 그냥 버텨야 함. 수도도 끊겨서 빗물을 받아먹으면서 삶. 식수의 상태가 나빠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짐. 먹을 것이 부족해서 텃밭에서 키운 채소와 비둘기나 쥐를 잡아먹고 다님. 그래도 이건 중류층이었음. 적어도 살아있었으니까. 태아 사망률도 월등히 높아짐. 출산은 19세기 서부시대처럼 산파가 아기를 받아주는 시기임. 6. 때강도가 많아진다. 전쟁 발발 한두 달 후부터 강도가 나타나는데 10명가량의 뭉친 강도단도 있고 종종 50명가량의 집단 강도단까지 생김. 경비가 좋아 보이는 집, 담벼락이 높은 집부터 타겟이 됨. 아이러니하게도 강도를 안 당하는 집은 경복이나 쇠창살, 담벼락 등이 없는 매우 평범한 집이. 셀코의 경우 동네 사람들 단위로 보초를 서가며 강도떼들을 막음. 7. 카르텔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내 경우는 큰 집에 15명의 가족 친지가 함께함. 거기에 혈연관계가 없는 외지인은 절대로 끼워주지 않음. 남자들은 총을 쥐고 집을 지키고 여자들은 집안일을 함. 노인들은 약초와 야생초들을 캐옴. 소가족 단위의 생존은 좋은 생각이 아님. 강도떼를 만나면 그 즉시 끝임. 만약 매드맥스처럼 혼자 살아남고 싶다면
총과 탄약이 무제한이 아닌 이상 시도하지 말길. 15명의 가족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무력임. 머릿수는 곧 무력이라는 공식을 기억해야 함. 7.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하나라도 가져놔라. 기술은 그 자체로 생존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좋은 거래 수단이 될 수도 있음. 나는 내가 가진 간단한 의료 기술들을 팔아먹었고 친구와 함께 개조한 프로판 가스통으로 이웃들의 라이터를 충전해주면서 양초나 뭔가를 대가로 받음. 내 이웃은 오일 램프에 쓰이는 수제 기름을 만들었는데 그는 절대로 굶은 적이 없었음. 8. 차는 쓸모가 없어진다. 대부분의 도로가 폐허와 잔해 버려진 차들로 꽉 막혀버리고 연료는 금값이 돼버림. 이렇게 버려진 차들은 바리케이드가 됨. 버려진 차들의 부품은 순식간에 물물 교환 수단이 됨. 9. 화폐는 어떻게 되는가? 현지 화폐는 그냥 휴지 조각임. 전쟁 발발 며칠 만에 화폐 가치가 끝장남. 다만 외국 화폐는 종종 쓰이기도 함. 물가가 아주 치솟는데 콩 한 캔에 30달러가 넘었음. 금은 같은 귀금속도 화폐로 쓰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큰 가치가 있진 않음. 암시장도 매우 성행했는데 절박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음. 10. 밤이 오히려 안전하다. 내가 있던 지역은 최전선과 가까운 곳이었는데 낮에는 저격수들이 보이는 족족 쏴죽이는 저격수 거리가 존재해서 필요한 일이 있어 집을 나설 때 소수의 인원이 밤에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임. 11. 그래도 혼자 생존해야 한다면 방벽을 잘 갖춘다거나 문에 방탄판을 덧댄다든지 이런 건 피해야 함. 벽을 무너뜨리고 창문을 깨뜨리고 부서진 TV 등을 마당에 내놓고 죽은 동물 사체 등을 집에 널어놓아서 악취를 풍겨야 함. 물론 멀쩡한 지하실을 갖추고 있는 게 가장 좋긴 함. 12. 착한 사람은 제일 먼저 죽는다. 전쟁통에도 자신의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려는 천사들이 있었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개는 죽임을 당하고 조금 나은 경우 두들겨 맞고 모든 것을 빼앗김. 그래도 도움은 선량한 행위임. 하지만 도움을 주려면 받는 상대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고려하고 도움을 주길 바람. 13. 상황을 빨리 받아들여라. 전쟁이 터지자 비명을 지르며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음. 근데 그 상황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은 경찰서를 털어 무기들을 가지고 나옴. 어느 쪽이 더 생존이 유리한지는 말 안 해도 알 거임. 마음도 굳게 먹어야 함. 장전된 총을 가지고도 쏘질 못해서 칼을 든 사람에게 찔려 죽을 때까지 뻣뻣이 굳어있는 사람도 있었음. 재난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은 그 모든 게 끝나고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람. 14. 아무도 믿지 말라. 난 가족, 친지, 배포 외엔 아무도 안 믿었음. 피야 식별이 의미 없어짐. 슬프지만 모든 이가 잠재적인 적임. 군인들도 믿지 마라. 우리 편이던 군대 하나가 도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룻밤 지나고 보니 개들이 몽땅 적으로 변해서 도시를 포위하고 있었음. 내전이란 게 뭐 이런 거 아니겠는가? 15. 사재기해야 할 물품들. 음식, 의약품 같은 당연한 것들은 논해. 휴지, 라이터, 배터리, 양초, 성냥, 술, 아주 많은 쓰레기 봉투와 덕트 테이프. 휴지와 쓰레기 봉투는 위생을 위해 필요함. 일정 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강도 때보다 위생 문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 그 외에 무기용으로 총기, 날붙이 등이 있으면 좋음.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말해보자면 삶은 언제든지 더 나빠질 수 있고 정부와 공권력은 더 이상 믿지 않게 됨. 그들이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100% 무슨 일이 터진다는 뜻임. 이상 셀코의 현실 전쟁 꿀팁이었고, 셀코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빨을 15개 잃었고 3년간 피부병을 앓았으며 정신적인 문제까지는 노코멘트를 하였음. 역대 하계올림픽 메달 디자인. 1896년 제1회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투박하지만 100년 전이라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세련되게 만들어짐. 1900년 제2회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인적으론 이럴 때 메달이 더 예쁜 것 같음.
메달이라기보다는 조형물이나 벽화에 가까운 느낌. 1904년 제3회 미국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다시 동그란 형태로 돌아옴. 1회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디자인. 1908년 제4회 영국 런던 올림픽. 3회 때와 비슷함. 1912년 제5회 스웨덴 스톡홀름 올림픽. 역시나 비슷함. 1920년 제6회 올림픽.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1차 세계대전으로 취소. 1920년 제7회 벨기에 앤트워프 올림픽. 다소 간단해진 디자인. 1924년 제8회 프랑스 파리 올림픽.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 1928년 제9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올림픽. 지금까지 디자인 중 가장 복잡한 디자인. 1932년 제10회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9회 때 디자인과 거의 흡사함. 명암만 약간 옅어짐. 1936년 제11회 독일 베를린 올림픽. 역시나 9회 10회 때와 같은 디자인. 1940년 제12회 올림픽. 일본 도쿄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중일 전쟁으로 개최권이 핀란드 헬싱키로 넘어갔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결국 열리지 못하고 취소. 1944년 제13회 올림픽. 영국 런던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2차 세계대전으로 취소. 1948년 제14회 영국 런던 올림픽. 똑같은 디자인. 1952년 제15회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 또 같은 디자인. 1956년 제16회 호주 멜버른 올림픽. 또 같은 디자인. 1960년 제17회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테두리 모양과 색이 바뀜. 1964년 제18회 도쿄 올림픽. 특이사항 없음. 1968년 제19회 멕시코시티 올림픽. 역시나 같은 디자인이지만 굉장히 흐릿해짐. 1972년 제20회 독일 미넨 올림픽. 같은 디자인의 뒷면만 바뀜. 1976년 제21회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은빛이 강한 디자인으로 바뀜. 뒷면에 월계관도 생김. 1980년 제22회 러시아 모스크바 올림픽. 역시나 뒷면만 바뀜. 1984년 제23회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역시나 뒷면만 바뀜. 1988년 제24회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 멋있음. 1992년 제25회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1996년 제26회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 2000년 제27회 호주 시드니 올림픽. 때깔이 좋아짐. 2004년 제28회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76년 만에 드디어 디자인이 바뀜. 뭔가 상징성이 있는 듯. 2008년 제29회 중국 베이징 올림픽.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메달 디자인. 2012년 제30회 영국 런던 올림픽. 뒷면이 몹시 화려함. 2016년 제31회 브라질 리우 올림픽. 2021년 제32회 일본 도쿄 올림픽.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된 올림픽. 2024년 제33회 프랑스 파리 올림픽. 게임 아이템처럼 생겼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곳은 바로 부룬디. 면적은
27,834제곱킬로미터에 인구는 1,000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나라임. 부룬디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 명실상부 전 세계 최악의 극빈국으로 꼽히는 나라임. 2023년 기준으로도 IMF가 추산한 부룬디의 1인당 GDP는 고작 249달러로 194개국 중 194위, 즉 꼴찌를 차지하고 있음. 즉 우리가 잘 아는 IT, 소말리아보다도 못 사는 나라임. 이는 한국전쟁 직후 대한민국의 1인당 GDP의 현재 가치보다도 낮은 수치임. 실제로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GDP는 2023년 가치로 환산해도 37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최악의 극빈국이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370달러 미만인 국가는 부룬디 한 개국뿐임. 다만 부룬디는 갓 독립한 1962년 기준으로도 1인당 GDP가 73.9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이었고 1986년까지는 1인당 GDP가 238.36달러로 어느 정도 성장하긴 했으나 이후 경제가 추락하며 내정과 그 후유증에 시달리던 1992년도부터는 1인당 GDP가 100달러권을 기록하기도 함. 이제 부룬디가 얼마나 가난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음. 아프리카 중앙 쪽에 위치한 부룬디. 오랜 내전으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고립되었고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이고 약 90%의 절대 다수가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나라임. 최근 이 나라를 다녀온 외국인 유튜버가 있었음. 부준부라 국제공항. 들어가자마자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함. 공항에서 돈 아끼려고 데모 버전 사용 중임. 호텔 가는 길에 만난 아이들. 길가에 죽어있는 개를 먹으려고 함. 기대 수명이 짧다 보니 아이들이 엄청 많음. 25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65%, 25세에서 64세 인구가 전체의 32%,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뿐. 인구의 약 7%만 전기 사용 가능. 즉 집에서 핸드폰 충전 못함. 사실 핸드폰이 있는 게 신기할 지경. 그래서 동네마다 핸드폰 충전소가 있음. 핸드폰이라고 해봤자 아이폰이나 갤럭시는 꿈도 못 꾸고 다 저런 핸드폰 씀. 평범한 부룬디 농부의 집. 월소득 10달러라고 함. 이 농부들의 수확물을 도시로 옮겨주는 자전거꾼들. 힘 아끼기 개꿀. 크크. 자전거라도 있으면 다행. 없으면 그냥 머리에 이고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감. 신발 살 돈 없으니 맨발로. 전체 도로의 14%만이 아스팔트 포장 도로고 나머지는 다 지느길 비포장 도로. 국어라는 것이 일상인 부룬디 사람들. 외국인만 만나면 돈 달라고 구걸함. 근데 차가 중간에 고장나서 험악한 분위기 연출. 길거리에서 5분 이상 노출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가이드. 한 사람이 보통 한 달에 5만 부룬디 프랑을 버는데 이 샴푸 한 통이 8천 부룬디 프랑임. 그러니까 경제는 그냥 박살난 셈. 냉장고가 없으니 육류도 당연히 그냥 보관. 부룬디식 건축법. 벽돌은 지능 말려서 제작. 크레인 같은 게 있을 리가 없고 그냥 벽돌 던지면서 건축함. 부룬디 학교. 고등학교 진학률은 30%가 채 안 되고 대학 진학률은 1% 미만. 사회 인프라나 생필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완전한 독점 체제. 설탕, 시멘트, 커피를 생산하는 회사는 단 하나뿐이고 4m 높이의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음. 갑자기 일행을 세우는 경찰. 촬영 금지인데 촬영했다며 여권 압수함. 50달러 받고 나서야 여권 돌려줌.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경찰을 없다고 봐도 무방함. 시골로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 열악함. 화폐보다 물물 교환이 익숙한 사람들이 더 많고 아래 두 사람은 올해가 몇 년도인지도 모름. 배가 고프니 매년 경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 지력은 계속 떨어지고 악순환의 반복. 여성 한 명당 보통 5명의 아이들을 낳는다고 함.
그런데 의사는 너무 적어서 국민 3만 5천 명당 1명꼴. 전체 인구 중 고아가 무려 5%. 일부분은 그냥저냥 사는데 일부분은 다른 나라에 팔려서 평생 노예처럼 일하다가 죽는다고 함. 어부들은 그래도 월 100달러 정도 돈을 벌 수 있음. 탕가니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팔면 되는데 문제는 이 호수에 악어도 있다는 거. 배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가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나 아름다운데 실제 상황은 할리우드 배우들의 거짓말. 할리우드 배우들의 배역을 따내기 위한 거짓말들. 영화 인셉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하디야, 너 스키 탈 줄 아니? 토마디, 정적. 스키 못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탈 줄 아나 보네. 합격. 촬영날. 정말로 놀란 감독. 알류 시리우스? 토마디, 난 탈 줄 안다고 한 적 없는데요. 하지만 킬리언 머피에겐 다정한 논란. 킬리언 머피, 나도 스키 못 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괜찮아, 강사 붙여줄게. 킬리언 머피, 맥주 한잔하면서 스키 강습 받음. 톰 후퍼와 에디 레드메인의 일화. 2005년 한 드라마의 오디션장. 톰 후퍼 감독, 너 말 탈 줄 아니? 에디 레드메인, 말 전혀 못함. 네, 당연하죠. 말 탈 줄 알죠. 톰 후퍼 감독, 응, 그럼 합격. 촬영날. 톰 후퍼 감독, 알류 시리우스? 그러나 그 감독의 그 배우 복수를 시전하는데. 영화 레미제라블. 에디 레드메인, 저 몸치라서 그런데 춤 못 춰요. 춤추는 씬 있으면 미리 알려주셈. 연습하게. 톰 후퍼 감독, 응, 그런 거 없어. 결혼식 촬영 일주일 전. 톰 후퍼 감독, 에디, 결혼식 장면에서 마리우스랑 코제트랑 춤춰야 해. 에디 레드메인, 알류 시리우스? 연습을 해도 안 돼서 결국 코제트 안고 빙글빙글 돌기만 함. 영화 한니발. 감독, 영어 할 줄 알죠? 매즈 미켈스는 덴마크 사람임. 그래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음. 하지만 뻥침,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영어 단어는 다 알아요. 감독, 흡족해하며 합격. 이후 인터뷰. 매즈 미켈슨, 저 사실 한니발 오디션 때 영어 단어 다 안다고 했는데 한 장면에서 단어 20개나 찾은 적도 있어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브라이언 싱어 감독, 보헤미안 랩소디 캐스팅 중인데 드럼 치는 배우가 필요해. 베나디, 드럼 못 침. 쳐본 적도 없음. 나 칠 줄 알아요. 브라이언 싱어 감독, 진짜? 그럼 영상 좀 찍어서 보내봐봐. 베나디, 죽어라 한 곡만 연습해서 찍어서 보냄. 브라이언 싱어 감독, 합격. 촬영일. 로저웅이 나처럼 치는 것은 힘들 테니 나처럼 잘 치게 보이는 법을 알려줌. TMI, 브라이언 메이용은 글림니에게 진짜 기타 치는 법을 알려줌. 플러스 추가로 결이 다른 거짓말. 영화 타이타닉. 제임스 카메론 감독, 레오, 수영할 줄 아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스킨스쿠버 자격증 있음. 근데 뻥침. 아니요, 못하는데요. 이유, 물에 들어가면 추워서. 일부다처제 백수 일본 남자 근황. 사실은 내 아내가 4명 있는 일부다처의 백수로 알려진 와타나베 류타. 와타나베는 현재 홋카이도에서 아내 3명, 아이 2명과 함께 살고 있어 아내들의 수입으로 백수 생활을 보내고 있음. 또 와타나베 씨는 현재 10명의 아이를 둔 아버지로 미래에는 아이를 54명 만들어 일본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목표라고 말함. 슈에이샤와의 인터뷰 전편에서는 와타나베의 성장 과정이나 일부다처의 백수가 된 계기에 대해 물어봄. 1. 어떻게 일부다처제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저는 6년 전 30살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부에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었음. 이때 사귄 18살 여친이 연수입 4천만 원 이상의 남자가 좋다고 말해 차임. 그 일을 계기로 일부다처를 해야겠다고 마음이 바뀌었고
데이트 앱에서 다양한 여성들을 만나기 시작함. 그러다 보니 최대 16명의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기간에 내 자식의 수도 급증함. 이 16명의 여자친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당신 같은 남자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며 제 옆에서 떨어져 나감. 남은 것은 현재 4명의 아내. 3. 현재 2명의 아이가 함께 살고 있는데 다른 아이를 만난 적은 있나요? 거의 모든 아내들은 아이를 못 만나게 함. 나중에 그들과 가까워지면 아이들을 간절하게 보고 싶음. 4. 아이들의 양육권은 어떠한가요? 생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음. 5. 어떻게 3명의 아내와 함께 살게 되었나요? 백수는 살림형과 출장형 두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는 출장형이었지만 여성의 집을 돌아다녀야 해서 힘들었음. 게다가 여성은 내가 소홀하게 여기면 어느새 사라짐. 그래서 지금 4명의 아내와 함께 사는 형태로 발전해옴. 여자 친구들에게 동거나 결혼하자고 부탁하고 집에 데려와 아내로 맞이함.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외로웠던 기억이 있어 항상 따뜻하고 활기찬 집을 갈망해왔음. 6. 평소 집안일을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역할이 정해져 있음. 제1부인 요사키는 요리, 제2부인 아야카는 아이들의 돌봄과 정리, 제3부인 치하루는 빨래, 청소는 제가 함. 7. 원래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나요? 저는 항상 인기가 많았고 헤어져도 항상 다른 여친이 교대로 생겨서 외로울 일은 없었음. 8. 본인이 인기가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나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임. 사실 저는 초등학교를 3학년까지만 다닌 유치원 졸업자임. 그 후 중학교에서 여자애들이 제게 귀엽다고 말했고 이때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음. 9. 왜 학교를 그만두었나요? 그 당시에는 학교에 가는 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생활이 매우 매력적으로 여겨졌음. 게다가 한번 학교를 빠지면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힘들었음. 10.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은 어땠나요?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음. 뮤지션이 되고 싶어 음악을 제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임. 고등학교는 음악 전문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갈 수 없었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됨. 11. 고등학교 중퇴 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함. 그러나 오래 하지는 못함. 12. 당신의 천직은 백수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내 자신의 일정과 규칙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있음. 저는 23살에 포주를 시작했고 올해로 13년째임. 13. 앞으로 일할 계획이 있나요? 없음. 나는 백수 생활에 재능이 있어서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함. 14. 결국 누군가에게 빌부터 사는 빈대 아닌가요? 노노. 저는 빌부터 사는 것도 아니며 아내 누구와도 호적을 만들지 않음. 나와 사는 아내 모두는 사실혼의 관계임. 15. 과거에 호적을 만든 적이 있나요? 19살 때 딱 한 번 있음. 19살 때 동갑내기 여성과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음. 그러나 결국 이혼함. 16. 다시 호적을 만들 생각이 있나요? 전혀 없음. 사실혼만 할 생각임. 17. 아이를 원치 않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과 같이 사는 이유는 이제 아내들이 돈을 벌고 있으니 돈 문제가 해결되어서임. 18. 미디어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않게 되니까 미디어의 얼굴을 비추어 돈을 벌기로 결심함. 일부 다처제가 미디어가 좋아하는 어그로 주제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음. 19. 아내들이 미디어에 부담을 느끼진 않는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편집을 도와주는 등 응원해줌. 20. 미디어에 출연했을 때 반응은? 역시나 미디어에 나오니 여러 시청자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졌음. 부정적인 댓글이 역시나 많음. 21. 부정적인 댓글에 대한 생각은? 나와 아내 모두 신경 안 씀. 22. 아이가 크면 어떻게 설명할 건지?
아이는 저와 아내들과 매일 함께 사니까 일보다 저의 가족이 익숙하다고 인식할 것임. 그래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 위화감을 일으켜 수군거리는 얘기를 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함. 그럴 때는 새로운 가족 스타일이라고 설명할 예정임. 23. 아내와 장래에 대해 의논하는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음. 미래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음. 24. 아직도 데이트 앱을 사용하나요? 지금은 얼굴이 언론에 팔려서 하지 않음. 25. 아직도 아내의 수를 늘릴 계획이 있나요? 여친은 무한히 만들고 아내는 7명까지 늘리려고 함. 26. 아내가 7명이나 필요한 이유는? 풍요로운 백수 생활을 보내려면 아내가 7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물론 지금 4명의 아내를 잃고 싶지 않고 요일제로 7명의 아내가 좋다고 생각함. 27. 아내들이 일을 해달라고 하지는 않나요? 그런 것은 전혀 없음. 28. 장래의 목표와 꿈은? 일본에서 가장 많은 아이를 낳아서 역사에 이름을 새기는 것이 꿈임. 현재 일본 기록은 18세기 사람임. 에도 막부의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나리로 53명임. 저는 54명을 가져 이 기록을 깨고 싶음.